화면이 켜지면 눈 덮인 전쟁터가 보입니다. 총성과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젊은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25살의 평범한 북한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임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총을 들고 죽을 것인가, 자유를 향해 도망칠 것인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인간성을 되찾고 자유를 선택한 한 병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7월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군부대. 나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 안방송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중대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무, 축하하네. 동무가 특별 임무에 선발되었어. 중대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 임무라니요, 중대장 동지. 국가가 동무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일세. 해외 파병이야. 동무는 공화국의 영광을 드높일 기회를 얻은 거라네. 해외 파병.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다고,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준비기간은 일주일이네. 가족들한테는 잠시 훈련 나간다고만 하게. 알았나? 예, 중대장 동지. 나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저 훈련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집은 부대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왔구나. 밥 먹었니?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셨습니다.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나만은 굶기지 않으려 애쓰신 어머니. 어머니, 저 곧 훈련 나가게 됐습니다. 훈련? 또 훈련이냐? 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여기서 기다리마.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더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를 포함해 100여 명의 젊은 병사들. 모두 20에서 30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님,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옆자리에 앉은 어린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네. 아마 러시아 쪽이 아닐까? 러시아요? 거기서 뭘 합니까? 벌목이나 건설 일 아니겠나? 달러 벌어서 고향 보내주겠지. 나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는 걸까?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평양을 지나고 신의주를 지나고 드디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러시아 땅.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러도 건설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린 곳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정렬, 차렷, 북한 장교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타난 사람은 러시아 군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러시아군의 일원입니다. 2주간의 훈련 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됩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 이것은 명령이다. 북한 정치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러시아 동지들을 돕기 위해 선발된 것이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국제주의 임무다. 하지만 아무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겁에 질렸을 뿐입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총사격, 참호 구축, 시가전 훈련.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검은 빵 한 조각과 수프였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배가 고팠지만 여기서는 더했습니다. 형님,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밤마다 어린 병사들이 울었습니다. 참아라.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다.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비행기에서 내린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동. 빨리 이동해. 우리는 트럭에 실려 최전방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파괴된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불탄 차량, 무너진 집들. 그리고 시신도 보였습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보지 마. 앞만 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화약과 흙, 그리고 죽음의 냄새. 참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들 진지다. 교대로 보초를 서고 적이 오면 사격해라. 알았나? 예.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디 있는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첫 전투는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적습, 적습.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숨어. 엎드려. 나는 참호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포탄이 멈추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어무이. 군의관. 군의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 참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나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어린 병사였습니다. 형님, 형님, 저 다리가 안 보여요. 나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를 벌러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모품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일주일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북한군은 러시아군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먹고, 따로 자고, 따로 싸웠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동무들, 배식이다. 하루 2끼 주어지는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죽보다 못했습니다. 검은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수프. 이게 뭡니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한 병사가 항의했습니다. 불평하지 마.
이것도 감사히 여겨라. 정치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러시아 동지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군 막사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우리만 굶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치장교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동무들, 명심해라. 탈영은 절대로 안 된다. 탈영하면 가족이 처벌받는다. 동무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가 모두 정치 범수용소로 간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쳐봐야 갈 곳도 없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를 적으로 본다. 러시아인들도 우리를 믿지 않는다. 도망치면 총 맞아 죽는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 안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상병이 생겼습니다. 포탄 파편에 맞아 배를 다친 병사였습니다. 군의관님, 이 동무 좀 봐주십시오. 내일 보자. 예.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부족하다. 내일 후송시키마.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다음 날 아침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총알바지일 뿐이구나. 밤마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어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대가 한 마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 마을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숨어 있다. 공격해서 섬멸하라. 우리는 마을로 진격했습니다. 총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본 것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안 돼. 쏘지 마.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성이 울렸습니다. 동무들 쏴. 명령이다. 정치장교가 고함쳤습니다. 나는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쏘라고. 나는 민간인을 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병사들도 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합당했습니다. 오늘 명령 불복종한 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탈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한 달, 나는 수없이 죽음을 봤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던 전우가 저녁에는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제 농담하던 동료가 오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부대는 또다시 마을 수색 작전을 나갔습니다. 저 마을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숨어 있다. 조심해서 수색하라. 우리는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나는 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하실 계단이 보였습니다. 나는 총을 겨누고 내려갔습니다. 누구 있으면 나오십시오. 쏘지 않겠습니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쏘지 마세요. 나는 총을 내렸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0은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초콜릿 한 개와 비스킷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은 러시아 군인입니까? 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군요. 예.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죠. 당신도 집에 가고 싶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전쟁을 겪었어요. 옛날에. 그때도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죠.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적국의 노인이 총을 든 내게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악마다.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처럼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당신 동료들이 찾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나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총을 든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탈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이 이제는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을 만난 뒤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전쟁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자들의 게임이었고 우리는 그 게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당했습니다. 정치장교가 늘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던 중 옆에 선 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고향 생각 많이 나나? 예.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철. 나보다 2살 어린 20세 청년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네. 어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 저도요. 저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약혼녀? 예. 올해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동무는 지금 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나는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에 똑같은 갈망이 보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집에 가고 싶다는. 나는 결심하고 물었습니다. 동무, 만약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게 무슨? 조용히. 나도 조심스럽게 묻는 거야.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야. 영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나도 안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는다. 우리가 몇 명이나 죽었나? 한 달에 10명씩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은 우리가 영웅처럼 죽었다고 믿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떻게 소모품처럼 쓰였는지. 차라리 살아남아서 진실을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정말 방법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하지만 찾아보자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경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치장교는 3명. 그들은 교대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러시아군 진지와 우리 진지는 약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야간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을 노린다면. 하지만 총소리가 나면 바로 들킵니다. 그럼 부상병 이송을 가장하면 어떨까? 부상병 이송? 응. 부상병이 생기면 후방 야전병원으로 보내잖아. 그때 트럭을 타고. 하지만 호송병이 따라붙을 텐데요. 호송병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지.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부상병이 생기는 날을 기다린다. 부상병 이송 트럭에 함께 탄다. 호송병을 설득하거나 제압한다. 트럭을 탈취해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향한다. 항복한다.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죽음뿐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나는 살고 싶어.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포격으로 3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부상병 이송 준비.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밤. 그날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상병 이송 준비. 철수, 영철, 너희 둘이 호송 가라. 중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예, 중대장 동지. 나와 영철은 대답하고 무기를 챙겼습니다. 부상병 3명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모두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의식도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돌아와라. 알았나? 예. 트럭 운전은 러시아군 병사가 했습니다. 그도 젊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나는 영철을 봤습니다. 그도 나를 봤습니다. 지금이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총을 들었습니다. 운전병을 향해 스탑, 스탑.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운전병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야? 나는 총을 그에게 겨눴습니다. 차를 세워. 천천히. 소리 지르지 마. 운전병은 떨리는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섰습니다. 내려. 천천히. 이봐, 진정해. 나는. 내려. 운전병이 내렸습니다. 나는 그를 트럭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나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입에 재갈도 물렸습니다. 영철. 운전해. 예. 영철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나는 뒤로 올라탔습니다. 부상병들이 신음했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야전병원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있는 쪽으로. 형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계속 가. 우리는 전조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퉁.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 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철, 괜찮아? 팔을 맞았습니다. 뒤에서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한 러시아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악셀 밟아. 최대한 빨리. 예. 트럭이 속도를 냈습니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차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나는 뒤에서 응사했습니다.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쫓아오지 못하게만 하면 됐습니다. 형님, 저기 숲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차체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격 차량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공했다. 우리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그래?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내려. 걸어가자. 나는 부상당한 영철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부상병들을 두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숲을 헤매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한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저기 차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철, 총 버려. 예. 우리 항복하는 거야. 총 들고 있으면 쏠 거야. 영철도 총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총을 겨누며 손들어. 우리 북한 탈북. 나는 아는 러시아어를 동원해 말했습니다. 항복합니다. 군인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살았구나. 영철이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수용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우리를 처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영철의 총상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줬습니다. 여기 감옥 아닙니까? 나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쟁포로 수용소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받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통역이 웃었습니다. 왜 죽입니까? 당신들은 전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진해서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용감한 선택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철수입니다. 나이는 25입니다. 북한 어디서 왔습니까? 함경북도 온성군입니다. 왜 러시아에 갔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선발되었는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전쟁터로 끌려왔는지, 어떻게 감시당했는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신문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전쟁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처형될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한국. 그곳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배운 것밖에 몰랐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가난하고 억압받는 땅.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폭탄 소리도 없었습니다. 총성도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도 없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철수야, 잘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 계셨고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탈북 병사의 가족은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수용소에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영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잘한 겁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족들이.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어도 가족들은 고통받았을 거야. 적어도 우리는 살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찬 말이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희망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통역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서울.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웃고 있는 사람들. 북한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예.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잘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전쟁터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응. 꿈을 꿨어. 저도요. 매일 밤 총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태를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망설였습니다. 증언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역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다른 북한 군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국제기자회견.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북한군으로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파병되었다가 탈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우리는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선발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지만 도착한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굶주림, 감시, 죽음, 공포, 그리고 탈출. 우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총알바지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실태 폭로, 탈북 북한군 강제 동원 증언, 인권 탄압의 실체, 세계에 알려져. 나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상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영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우리 잘한 겁니까? 응. 우리는 잘했어. 적어도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몇 달 뒤, 나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자유롭게 번 돈이었습니다. 영철은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공부해서 약혼녀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의 기억, 탈출의 기억, 그리고 미래의 꿈. 형님,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언젠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 잘 계십니까?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총을 든 병사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총 대신 자유를 택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북한군 탈북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철수처럼 용기를 내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